네, 제 한국 이름은 한희입니다. 저는 1952년에 태어났고요.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는 3살 때 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바이올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이올린 하는, 그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바이올린 하는 여자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말하자면 좀 신세계 여성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그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바이올린이 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이 중국에서 바이올린을 하나 가져왔는데 그거를 그냥 몰래 숨어서 했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 외할아버지는 그 옛날에 뭐 서양 음악 한다 그러는 거 못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잘할 때는 숨어서 하다가 대구에서 여자가 5명이 서울에 이화대학을 들어갔대요. 그 시절에.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고 또 한 분이 저희 고모님이십니다. 5명 중에서. 그래서 그 서울 시향악단 거기에 처음 여자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 오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때는 미국 오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미국 가면은 다 미국 한번 갔다 오면은 뭐 길도 열리고 막 그래서 그때는 스폰서가 있어야 미국에 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냥 뭐 지금같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꼭 무슨 스폰서도 아주 굉장히 튼튼한 스폰서가 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펄벅 여사가 거기 한국에다가 음악 학교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건 스토리가 좀 긴데요. 이거는 그분들을 통해서 미국에 오시려고 오디션을 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39살이셨거든요. 그런데 39살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무슨 오디션을 하냐고 저를 데려가서 오디션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14살 그쯤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디션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펄벅 여사가 그 데이지를 쓰고 그럴 때가 저희 어머니 나이였어요. 그분도 사실 39살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설을 써서 그리고 그분이 또 딸이 있는데 하여튼 그 딸이 좀 어릴 때부터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뭐 그렇게 관계가 돼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엠파시 아니면 무슨 그런 거를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오게 됐어요. 좀 재밌는 이야기죠. 첫인상이 그분 댁으로 제가 그날 바로 갔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 지금 서버브에 사세요. 이 펜실베니아 서버브에 벅스 카운티라는 데 사시는데 거기는 굉장히 뭐 잔디가 많고 막 서버브가 왜 좀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봄이었는데 막 꽃이 피고 뭐 그 도구들에는 그게 한국에는 없는 그 꽃나무인데 그게 막 피고 그래서 참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미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인상이 깊었던 게 저녁을 먹는데 어떤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접시가 막 이렇게 큰 접시에다가 닭고기를 이만큼을 고기만 이만큼을 얹어가지고 서빙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기를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고기가 귀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그분 집에서. 그래서 그때는 아침에 뭐 와서 음식을 해주고 또 그다음에 또 메이드가 와서 침대도 만들어주고 뭐
뭐 또 가드너가 있고 뭐 쇼퍼가 있고 이러니까 다 해주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게 너무 불편하셔가지고 메이드가 와서 침대 만들면 막 못 만들게 해주셨어요. 아, 내가 한다고 안 돼. 그러면 그 메이드가 그럼 맨날 아침마다 싸우는 거야. 그러면 메이드가 Mrs. Han, this is my job.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아 그래도 내가 한다. 좀 그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네. 아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6개월 정도 계시다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그 컬버교사랑 있을 때는 참 이렇게 생활이 학교가 좀 멀어서 그렇긴 했지만 왜냐면 뭐 기차를 또 타고 또 걷고 버스를 타고 이래야지 필라델피아 나와서 이제 음악 학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하이스쿨은 그 동네에 있는 하이스쿨을 가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좀 사실 바빴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펄벅 여사도 여행 뭐 렉처 하느라고 많이 댕기셨기 때문에 여행을. 그런데 그때는 사실 사는 거는 참 편하게 살았어요. 뭐 다 파이낸셜리 뭐 100%를 다 해주시고 뭐 크레딧 카드 같은 것도 줘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옷도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전혀 정말 무슨 굉장히 부잣집 딸같이 그렇게 살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기숙사에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8월이었는데 거기 있던 학생들이 다 집에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그렇게 살은 적이 처음이잖아요. 근데 저 혼자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학교는 문을 닫았고 그래서 그냥 막 하루 종일 연습을 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저녁이 되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제 창문 앞에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파티를 하나? 그러고 이렇게 창문을 내다봤더니 사람들이 막 깡통이니 뭐 이런 걸 막 내 그 창문 있는데 집어던지면서 시끄럽다고 하루 종일 너무 시끄럽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때가 좀 제가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가족들도 그립고 뭐 그런 식으로. 19살. 제가 한 20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한국교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 한국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조금 후에 또 하나가 생기긴 했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제 남편 될 분을 만나서 근데 그 분이 사실 그 시카고에 있는 남자들 중에 총각이 그분하고 다른 분하고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때. 근데 다른 분은 차가 없고 이분은 차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저를 저녁을 한번 사준다고 이제 나와서 만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근데 다른 주로 가게 된 거예요, 미시간으로. 그러면서 저보고 결혼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어릴 때 했어요. 그분이 말하자면 좀 노총각이었는데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지도 입었는데 뭐 한쪽은 좀 길고 한쪽은 좀 짧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끌렸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자기 얘기는 잘 안 했는데 내 얘기를 많이 들어줬어요. 펄벅 의사가 깜짝 놀라시긴 했는데 그냥 그렇게 반대하고 그러신 건 아니고 사실 제가 그 펄벅 파운데이션을 지으려고 사실은 제가 온 거 아니에요, 어머니랑. 근데 그 파운데이션이 짓지를 못하게 됐었어요, 그때. 그게 복잡한 이유 때문에 그 플랜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에 와서 이렇게 스칼라십을 받고 있을 그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펄벅 여사도 제가 결혼을 하는 거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펄벅 여사가 그 오피스가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아주 호텔 같이 그렇게 정말 데코레이트도 멋있게 돼 있고 정말 멋있는 빌딩이었거든요. 거기 그 다 중국식으로 이렇게 데코레이트가 돼 있고 그런 아주 좋은 빌딩인데 거기서 제 결혼식을 해줬어요. 펄벅 여사가. 그리고는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그리고 대학은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미시간으로 왔어요. 유니버시티 미시간으로. 그래서 거기서는 그냥 파타임으로 학생 1년을 공부를 하고 그러고는 근데 제가 그 필라델피아 있을 때 야샤 브라우트키라는 분이 그 콜디 스트링 때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분이 지금 그 힐러리 한이 유명한 솔로이스트이잖아요. 힐러리 한을 키우신 분이에요.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한테 4년 반을 제가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는 그리고 이제 줄리아드를 간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저희 남편도 콜롬비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맞아가지고 문제가 없이 그냥 왔어요. 대학 다닐 때 저밖에 결혼한 제 주위의 한국 친구들은 저밖에 결혼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내가 결혼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정말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이렇게 학생들끼리 몰려다니는 그런 데는 별로 제가 인바브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힘든 거는 스트레스가 많죠. 제 친구 한 사람은 예를 들면 자기는 그때 그 학교에 그 카펫이 노란 색깔이었는데 노란색 카펫만 보면 막 토하고 싶다고 막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표현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때 벌써 남편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또 그런 쪽으로 하면서 또 즐겼지만 학생들은 또 학생들대로 같이 만나서 뭐 파티도 하고 같이 먹고 뭐 그러면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다 재밌게 열심히 연습하면서 또 서로 경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좋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학생들이니까 돈이 많아서 뉴욕은 돈이 좀 많아야지 인조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뭐 부모님들이 어쨌든 옆에 계신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거기 그 줄리아드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결혼하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잘하는 분들 뭐 김남년 선생님 그런 분은 한국에 가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이성주 뭐 그렇게 그런 분들은 한국에 가서 활동하셨고 다 아주 그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볼티모어에 우리 남편이 잡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저도 같이 갔는데 그때 볼티모어 심포니를 오디션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금방. 그게 제가 처음 오디션 한 건데 저는 오디션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그냥 했는데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2년 있다가 시카고로 오게 됐죠. 오디션 과정은 이제 우리는 시카고 심포니 굉장히 페어한 오디션을 한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런데 그래서 그 처음 예선은 커튼을 가리고 해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이제 그 오케스트라 멤버들 중에서 이제 몇 명이 뽑혀서 듣고 거기에 카펫까지 깔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뽑아요. 예선을. 그리고 이제 일단 거기서 한 몇 명이 뽑혀요. 오디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몇 명이 뽑히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널 할 때는 그 커튼을 걷고 그러고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오케스트라 오디션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오디션을 그냥 하면 되나 보다 싶어서 했는데 그 오케스트라 엑셀도 그것도 막 굉장히 연습을 하고 막 해야 되는 거를 잘 몰랐어요. 오디션을 했는데 그날따라 마침 사람들이 그렇게 무슨 한라데이라서 많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시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엑셉을 말리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이 엑셉을 잘 못하니까 왜 이렇게 못하는지 자꾸 시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패스가 됐어요. 패스가 되고 난 뒤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저를 불러다가 그때 막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이 곡은 이렇게 해라. 왜냐면 이제 본선이 앞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레슨을 막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때 엑셀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그때 또 근데 보통은 또 오디션 예선하고 본선이 바로 그 다음 날 있을 때도 있는데 제 케이스는 시간적으로 이게 스케줄링 때문에 거의 한 1년 있다가 본선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하는 거를 알았으니까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와서 본선할 때는 제가 완전히 유나니머스하게 그냥 표를 받았어요. 제가 26살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시안 여성으로 CS 멤버로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를 특별히 이제 새로 왔다고 불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런 얘기를 아무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냥 적당히 눈치로 했어요. 그랬는데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뭐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잘 넘어갔고 그때는 남자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은 별로 몇 명 안 되고 또 애가 있는 여자들은 없고 남편이 같이 CS에 있는 사람들이 한 2명 정도 있었고 그러고는 좀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또 한 서너 명 있었고 그다음에 제 또래가 또 한 두세 명이 2명 그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뭐 애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없어갖고 제가 좀 뭐 가서 뭐 저희 애들 얘기하고 그런 거는 잘 못했고요. 남자들이 나이가 많은 남자들이니까 좀 그래도 귀여워해줬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이올린 섹션에는 어쨌든 유태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조이셀라라고 불러줬어요. 그게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affectionate한 텀이죠. 네. 그렇게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음악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브람스 심포니를 했는데 막 끝이 나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더 하고 싶은 그런 기분까지 들 정도로 이 잡인데 너무 이렇게 막 항상 맨날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리허설 할 때는 좀 지루할 때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했던 것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연주를 할 때는 막 이렇게 궁중에서 막 이렇게 막 새가 나는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 요새 이렇게 명상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이렇게 컨센트레이트를 하면은 그 지금 live now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왜 모든 막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그런 거를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우리는 명상을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 명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시카고 심포니는 우리가 사실 연습을 와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연습을 100% 해가지고 와서 그냥 사실 첫 번째 리허설 안 하고 콘서트를 해도요. 나중에 리허설하고 콘서트 한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컨덕터들이 와서 자기 그 자신의 그런 개성, 테이스트 이런 거를 좀 애드하는 거지 뭐 그거를 연습을 시켜서 사람들을 더 잘하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잘못했는데 한국 사람은 저렇다 뭐 이렇다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죠.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리고 막 그래서
어리면은 왜 좀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자기가 좀 굉장히 잘난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많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지휘자는 지금 막 떠난 리카르도 무티겠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데니얼 베런보임이 있었고요. 그 전에는 솔티가 있었어요. 제가 왔을 때부터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좀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 솔티는 굉장히 파워를 중요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박력 있고 이렇게 패셔너트한 그런 뮤지션이었고, 그리고 다니엘 베런보임은 그분은 정말 뮤지션들이 좋아하는 뮤지션이라고 할까? 왜냐하면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셔가지고 카네기홀에서 막 리사이트를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우리 지휘를 하고 막 그 정도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머리에 든 게 그렇게 많았어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자였다 할까? 그리고 그런 뮤지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스판테니어스하고 말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유머도 있고 그런 분들, 그분도 한 16year 테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보통 세 분이 다 한 15, 16years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참 좋았어요. 데니얼 베런보임 있을 때 그분은 또 피아노 치면서도 지휘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리카르도 무티는 좀 카리스마틱하고 이렇게 그분 음악은 또 좀 다르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좀 굉장히 뮤직이 이렇게 딱 정돈이 된 뮤직 같이 들리더라고 저는. 근데 리허설하고 이러는 거는 참 쉬웠어요. 무티는 그리고 컨덕터들이 다 말을 좀 잘하는 그런 센스가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무티도 말을 굉장히 재밌게 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마켈라. 그분이 지금 28살이시라고 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뮤직 디렉터를 맡는 거는 앞으로 한 2, 3년 후예요. 지금 아직도 다른데 엔게이지먼트가 컨트랙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젊고 막 굉장히 이렇게 에너제틱하고 핸섬하고 아주 사람들한테 인기를 많이 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1978년) 걔가 날 때는요, 제가 볼티모어 심포니에 있었는데 그때는 여자들이 애를 놓고 뭐 그런 게 주위에 없어서 애를 그때 이제 날 때가 됐다고 이제 뭐 시어머니도 그러고 막 계속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터니티 리브라는 게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썸머 시즌 끝나고 애를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걔가 딱 듀데이에 태어났어요. 우리 딸이 8월 4일이 듀데이셨는데 그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뭐 그런 환경이 많이 좋아졌죠. 여자들을 위해서. 우리 딸이 처음에 놓고 그다음에 아들을 둘을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정신없이 살았죠. 뭐 애들 키울 때는 뭐 우리 남자애들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 저는 또 그때 오케스트라 스케줄이 아침에 우리가 연습을 하고 밤에 콘서트를 하거든요. 이제 콘서트를 한 일주일에 세 번 내지 4번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연습도 그 정도 하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애들 학교 가면은 내려와서 이제 또 머니까 서버브에 사니까 1시간 걸려와서 연습하고 가서 애들 픽업해서 또 이제 뭐 달리기 같은 거 하면 또 파스타 또 먼저 먹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럼 또 파스타 만들어서 뭐 먹이고 그다음에 가서 또 응원해주고 또 와서 저녁 해놓고 그러고 이제 콘서트 가려고 보면은 저는 저녁을 잊어버리고 못 먹은 적도 많아요. 부모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워킹맘이니까
더 좀 해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98년에 우리가 이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우리 남편은 항상 한국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그때 없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학생도 키우고 뭐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키우고 싶어 했는데 그때 이제 그 IMF가 되면서 이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던 포지션이 생겼어요. 좋은 포지션이 한국에서. 그래서 거기를 너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갔다 왔다 하다가 그다음에 그게 이렇게 어떻게 좀 퍼펙트 스톰이라 그럴까? 그렇게 돼가지고 그냥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쉽고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음악회를 너무 많이 데리고 다녔다고 좀 불평을 하죠, 우리 아들들은.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저는 잘 자라줘서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주 아이들이 인디펜던트하고 열심히 사는 걸 보면은 제가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네, 저희 딸은 지금 로여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공부는 딴 거를 했는데 자기가 이 스포츠 바스켓볼을 어릴 때부터 빨리 키가 커버렸어요. 중학교 때 다른 애들은 작은데 그래서 바스켓볼을 했어요. 우리 애들 둘이 있어서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스켓볼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걸로 막 이렇게 글도 많이 써내고 막 이러다가 스포팅 매거진에서 이렇게 스카웃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그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하나는 또 사이콜로지스트고 그다음에 또 스태티스티션을 해서 그걸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주가 제가 넷이에요. 딸, 아들 그리고 아들, 딸. 나이는 2살에서 10살. 근데 옆에 없어서 맨날 보지는 못하지만 뭐 페이스타임 하고 그런데 아주 그렇게 볼 수 있을 때는 정말 참 즐겁죠. 네. 71입니다. 71. 저희 또 하나 좋은 게 뭔가 하면요. 이 은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블레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당장 그만하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 좀 더 있다가 하겠다 그래도 괜찮고 그런 플렉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계획을 이런 걸 해보면요. 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획은 일단 시간이 있고 리타이어를 하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계획을 했다고 그게 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잘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또 오는 거 새로의 저한테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잔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